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가까이 늘리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노리개 삼아 사기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 씨에 대한 검찰의 본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을 받아 실행한 강원랜드 사장은 구속됐는데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조계 이면의 이야기, 로인사이드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고 장자연 씨 사건, 먼저 어떤 사건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2009년 3월에 당시 신인 배우였던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이 조선일보 사주 관계자 등 언론계, 재계, 금융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강요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네. 장자연 씨는 당시에 일기와 메모 형식의 유서 여러 통을 남겼는데요. 네. 나를 노리개 삼아 오라, 가라, 벗어라. 나를 노리개 취급하고 사기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 소속사 사장을 지칭하며 김 사장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악마, 악마들이야. 악마들, 그것도 완전 미친 악마 그런 거 등의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당시 경찰에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끝났죠? 네, 한마디로 전형적인 용두사미 수사로 끝났습니다. 네. 당시 성접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인사들 상당수는 아예 조사 자체를 받지 않은 일도 비일비재했는데요. 네. 결국 경찰은 이 성접대 수사선상에 올렸던 17명 중에서 5명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네.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나마 검찰은 단 한 명도 기소를 하지 않고 네.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간 사람은 이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2명이고요. 그나마도 강요 등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 성접대나 성범죄 얘기는 쑥 빠졌습니다. 뭐 성접대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데 성접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게 결론이네요.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게 된 배경이자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그동안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고 이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네.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넘게 동참을 하는 등 이 사회적 반향과 재수사 요구가 컸습니다. 네. 또 검찰이 최근 장자연 씨 성접대 관련 사건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서 이 조 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도 이번 검찰 과거사위 본조사 권고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 기소? 이건 또 뭔가요? 네, 이 술 접대 자리에서 이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당시 장자연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인데요. 네. 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그 다른 동료 여배우가 그 술자리 좌석 배치도까지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조 씨의 성추행 행위를 검찰에 진술을 한 건데요. 네. 이 술 접대 자리 고 장자연 씨의 자리는 테이블 위였다고 합니다. 네. 9년 전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 동료 여배우는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을 했었지만 사건이 덮이는 걸 보고 무서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당시에? 이게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전 조선일보 기자 조 씨의 경우에는 부인이 검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수사 경찰 입에서는 조 씨 아내가 검사라서 수사가 어려웠고 또 소환을 요구해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다고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또 연루된 사람들이 이른바 센 사람들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또 외압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논란도 있습니다. 네, 뭐 검찰 과거사위의 본조사 권고 결정은 이런 배경이랑 맥락에서 나온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수사가 미진했다는 건데요. 네. 검찰 과거사위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본조사 권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검찰 과거사위 본조사 권고에 따른 검찰 본조사의 핵심은 실제 성접대가 있었는지 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했는지 또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수사 미진 조사 과정 등의 범죄 혐의가 나오더라도 사건이 최소 9년 전에 벌어진 네. 일들이기 때문에 이 웬만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만료가 됐거나 아직 이제 뭐 완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서영 변호사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네. 이 사건이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기도 한데다가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이라서 네. 조금 추가적인 증거가 모여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고 장자연 씨 사건, 장자연 리스트 실체, 뭐 사건이 덮여졌다면 누가 어떤 세력들이 사건을 덮었는지 이번에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등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오늘 기각됐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죠. 영장을 기각했어요. 네, 자정을 갓 넘긴 오늘 새벽 0시 15분쯤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뭐 어제 영장 실질 심사부터 복귀를 좀 해볼까요? 권성동 의원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 어제 오전 10시 16분쯤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무리한 수사다라고 한 말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 사실 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또 무리한 그런 구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다. 허경호 판사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법리 구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네, 뭐 주거야 국회의원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검찰은 이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이나 또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을 강원랜드에 밀어넣은 혐의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또 제3자 뇌물, 또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법원의 오늘 기각 결정은 해당 행위에 이런 혐의들을 적용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읽힙니다. 네, 뭐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일단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권성동 의원이 받는 혐의 가운데 2013년 9월 자신의 비서관 김모 씨를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입사시키는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최응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이 권 의원의 비서관을 위한 맞춤형 채용 계획을 지시해서 채용시켜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뭐 청탁을 받아서 실행을 한 사람은 구속 기소됐는데 청탁을 했다는 사람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법리를 운운을 하지만 이 판사에 따라 사실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또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정한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법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인데요. 그 법리를 검토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법리를 얘기하는 건지가 다 다르거든요.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한 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어떤 인물인가요? 이 허경호 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서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을 했고요. 지난 3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이 영장전담 부장판사 보직을 맡았는데요. 사회적 이용이 집중된 이 사안에 대해서 잇따라 기각을 결정을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줄기각 허다, 기각 천사다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안들을 기각했길래 그런 소리를 듣는 건가요? 네, 가장 최근에는 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과 고용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또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을 했고요. 또 그전에는 이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나 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 영장 등도 이 비슷한 사유들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경호 판사를 파면해달라라는 이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들이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법리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이 일반 국민들은 별 고민 없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재벌이나 정치인, 이른바 이 힘센 사람들 영장은 잘 안 나온다라는 이 편견 아닌 편견은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를 판사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에 맡겨둘 게 아니고 형사합의 재판부처럼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일종의 합의 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한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판사 한 사람이 밤새워서 고민해가지고 새벽녘에 아침에 뭐 이렇게 또 왜 한 사람한테 그런 짐을 줘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3인의 판사를 심사를 하게 해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구속이 뭐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로인사이드 오늘 장한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출처가 어디입니까?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인데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출신 안호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다 마련이 됐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확정한 뒤 다음 주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법관 증언입니다. 법원조직법상 현재 대법관은 14명인데요. 네. 이 대법관 숫자를 12명을 더 늘려서 26명으로 대폭 증언을 하고 대법관의 3분의 1은 현직 판사가 아닌 법조인으로 뽑게 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대법관이 늘어나게 되면 재판이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네, 현재는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한 소부당 4명씩 3개의 소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25명의 대법관들이 5명씩 5개의 소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고심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개정안에서는 법원 행정처장도 이 소부 재판에 참여를 하는 모양이네요. 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아예 폐지가 되는데요. 네. 현재 법원조직법 제19조 2항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조항에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제왕적 대법원장 직속 조직으로 일선 법원위에 군림해 온 게 사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파문이나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법원행정처가 지목되고 있는 것이 극단적인 예인데요. 네. 이 법원행정처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법원 인사와 예산이나 회계 등 그동안 법원 행정처가 맡았던 이 업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대법원장 산하에 새로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소속은 대법원장 산하에 2대, 이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12명을 국회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각각 6명씩, 그것도 판사가 아닌 비법관들로 구성해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쥐고 있던 사법행정권을 이제 사법행정위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전국의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발탁을 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임용 단계에서부터 분리를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신 비슷한 경력의 고등법원 판사 3명이 이른바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네. 또 현재 대법원장이 전권을 쥐고 있는 법관 인사에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대한변협은 대체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현 변협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대법관 증언은 바람직한 찬성이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엄청나게 접수되는 선고 사건을 좀 더 좀 신속하게 재판해서 국민들이 아마 크게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이나 재판연구관도 현직 판사는 뽑지 못하도록 하는 등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과 영향력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네, 다음 주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가법상 횡령 배임,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 부자가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를 사유화해 불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면서 별건의 배임 혐의로 조양호 회장 부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심층 리포트입니다. 조양호 한진 오너 일가가 말 그대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직원연대와 참여연대 등이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을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한진 오너 일가 갑질 관련 이번에 도마에 오른 건 태극문양 등 대한항공 상표권입니다. 사건은 201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3월 대한항공은 이사회 결의로 대한항공과 지주회사 한진칼로 회사를 분할합니다. 이사회는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코리안에어, 태극문양 로고 등 상표권 일체를 한진칼로 귀속시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선 원래 가지고 있던 상표권이 눈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한진칼로 넘어간 겁니다. 이후 한진칼은 매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또박또박 받아갑니다. 2013년 130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 310억 원, 2015년 290억, 2016년 300억, 작년엔 310억 원이 넘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선 그전엔 안 내도 됐던 거액의 손실이 매년 발생하는 셈이고 한진칼 지분 약 30%를 보유한 조양호 회장 일가는 가만히 앉아서 거액을 챙기는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이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 부자를 특가법상 배임으로 고발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소송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셔야 될 것이고 더 근본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지분은 0.01%밖에 안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반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은 30% 정도로 대한항공 지분율과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6천억 원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대한항공 상표권을 사실상 그냥 앉아서 꿀꺽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6천억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적 분할 당시에 총수 일가가 지분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에 넘긴 것은 명백한 배임 횡령 혐의로 판단. 이에 따라 이들은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의 이사회는 마치 거수기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의 자산이라며 대한항공 직원들이 오너 부자를 상대로 낸 배임 혐의 고발에 검찰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특가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재광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대기하던 구치소에서 나오는 조양호 회장의 표정은 다소 지쳐 보였지만 한시름 덜었다는 안도감이 역력합니다. 앞서 어제 오전 반쯤 넋이 나간 황망한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가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조양호 회장에 대해 7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법원은 장고 끝에 오늘 새벽 3시 22분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장사 맘대로 해요. 도망의 염려니 증거 인멸이니 다툼의 여지가 있느니 피고인의 방어권 이거는 다 방어권의 보장이 필요 없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거죠. 조양호 회장이 받는 혐의는 특가법상 배임, 횡령, 특경가법상 사기 등 여러 가지입니다. 조양호 회장 개인 비리 재판이나 맏딸 조연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게 한 건 그나마 애교 수준입니다. 한진일가 소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조양호 회장 세 자녀로 하여금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부근에 지난 2000년부터 남의 명의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검찰은 지난 18년간 이 사무장 약국에서 부당하게 받아간 보험료가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국민 혈세이자 국가예산 1,000억 원을 절취해 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수법, 이른바 죄질도 좋지 않고 유죄선 곳이 처벌이 아주 중한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결론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저희가 일반 사건 해보면 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높고 지금 이런 정도 범죄로 기소됐다. 그러면 그냥 저 영장이 청구됐다 이러면 나올 생각 잘 못하고 영장이 거의 발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전제로.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멋진 대한민국인의 글이야라는 자조에서부터 누구는 생활고에 시달려 50만 원 훔쳐도 도둑으로 실형 살고라는 허탈함과 상실감, 썩어 빠진 사법부, 개 짖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풀어줘라는 비아냥,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까지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성토가 넘쳐납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그 다툼의 여지라는 게 왜 재벌이나 힘센 사람들에게만 생기냐는 겁니다. 조양호 등 유명인에 대한 영장 기각을 특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다른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영장 발부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따져서 비슷한 수준으로 영장이 기각되거나 한다면 좀 더 납득돼. 실제 조양호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씨와 부인 이명희 씨에 이어 조 회장 본인까지 한진 오너일가는 올해 수사당국과의 영장 싸움에서 승률 100%, 100전 100승을 거뒀습니다. 작년 검찰 청구 영장 기각률은 25%, 4명 가운데 1명만 기사 회생했는데 유독 한진 일가는 통계를 깨고 전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검찰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나 아니면 법원이 조 회장 일가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뭔가 다른 잣대로 다른 판단을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너 일가 갑질이 난리라면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으로 난립니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네, 국제선을 탔는데 기내식을 안 주는 이른바 노밀 상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기내식 납품업체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요? 네, 아시아나의 기내식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 7월 1일부터 아시아나가 항공기에 기내식을 제대로 실지 못했고 그래서 승객들이 밥을 굶거나 아니면 비행기 이륙이 지연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을 실지 못한 항공기 편은 대부분 그 운행 구간이 짧은 항공편이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좀 장거리 운행 구간에서도 이 기내식 문제가 대두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지금 크게 달하고 있고 또 기내식 포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내식 어떻게 보면 대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아시아나 측이 과거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내식 업체를 바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아시아나는 기존의 기내식 공급 업체였던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와 5년마다 계약을 갱신했었는데요. 최근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금호홀딩스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LSG 측에서는 이 조건을 거부하면서 결국 계약 연장이 무산이 되었는데요. 이 아시아나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시아나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무이자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인 이 중국 하이난그룹의 합작 회사인 이 게이트고메 코리아와 새로운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문제는 지난 3월 게이트고메 코리아가 이 새로 짓고 있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서 기내식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우려가 되자 아시아나 측은 대규모 물량을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좀 소규모 업체인 샤프도 앵코와 단기 계약을 맺으면서 이번 기내식 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기내식 대란이랑 공정위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나가 이 LSG와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SG 측은 아시아나가 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거래를 부당하게 끊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공정위에 제소를 한 상태이고요. 공정위는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이 주주 대표 소송을 준비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주주 대표 소송은 이 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네. 우선 이 아시아나 항공 경영진이 아시아나 항공이 아닌 그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기내식 사업권을 매각한 점이나 그리고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사정이랑 경위가 어떻게 됐든 뭐 연착, 연출발 피해를 본 승객들은 뭐 대응할 방도 같은 게 있나요? 우선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이 아닌 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지연된 시간별로 해서 배상 기준을 운임의 10%에서 30%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항공사 측에서 추가 배상을 할 것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뭐 기내식 안 준 거 어쨌든 밥을 굶으면서 간 건데 이것도 혹시 뭐 손해배상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아시아나에서는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 좌석 등급별로 30에서 50달러 수준의 현금성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처가 과연 적절한 대처냐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 약관이나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서 이보다 더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한항공은 총수 일가가 날리고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이고 대한민국 양대 항공사가 바람잘 날이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행정법원에서 해법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85만 명 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좌파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률방송 현장기획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난민재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난민재판 실무연구회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논의 현장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난민재판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오늘 강연 토론회엔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연구회 소속 21명의 판사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행정법원 난민재판연구회는 급증하는 난민재판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올해 초 만들어진 판사들의 학술단체입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먼저 난민 문제는 이제 몇몇 관계자가 아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고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난민 문제를 다루는 공직자들 그리고 관련된 단체들 그에 관련된 소송을 하시는 변호사들 내지는 그 난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 안의 문제였다면 언제부턴가 이것이 우리 주변에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만큼 난민 재판을 다루는 행정법원 판사들의 책임감과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난민에 대한 이론적 기초에서부터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한테 오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심도 있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강연회와 토론회에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미흡하기 그지없는 국내 난민 대응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난민 심사 절차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10,000건 이상 난민 신청이 들어온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은 전국에 38명뿐이다. 단순히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라는 게 최계영 교수의 진단입니다.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 시행한 나라라고 말하기도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무더기 예멘 난민 신청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의 경우에도 난민 관련 공무원은 통역을 포함해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이 될 리 만무합니다. 초기에 옥석을 가리지 못한 무더기 난민 신청, 그 부담은 종국엔 법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이른바 이 가짜 난민 좀 일견 봐도 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의 신청도 좀 많아서 그 중에서 이제 진짜 우리가 난민으로서 보호해야 될지를 진짜로 고민해야 될 분들에 대한 심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난민 대상 국가별 상황 정보의 체계적 업데이트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제 각국의 정세와 상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상세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네. 이제 인력과 체계가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난민 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난민 심판원 신설과 관련해선 난민 심판원의 성격과 구성,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 등도 아울러 나왔습니다. 예멘 제주도 예멘 출신의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난민에 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 문제가 돼버린 난민 문제.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은 성숙한 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라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믿음인데 무죄 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85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김정대 기자가 현장에서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살인적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도포에 태극기 문양 갓을 쓴 사람 등 대부분 나이가 꽤 있어 보입니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죄가 나온 게 없고 인민재판을 하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은 친북 좌파에 의한 보수 우파 제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시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좌파 정권의 비호 조직이 된 지 오래라는 게 이들의 인식입니다. 거짓 탄핵의 조작과 음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과 정치 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구속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강금한 것이며 이 지점에서 이들에게 박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나아가 대한민국과 동일시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박 대통령님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억지로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은 누구보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입니다. 국정농단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적 이득을 취하받았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죄 석방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과 믿음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85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전형적인 확증 편향에 빠졌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오늘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이자 주장입니다. 아무리 재판거래 파문 등 이런저런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는 법원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 법원이 6.25 때 북한군 치하 인민재판 수준으로까지 전락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수십 년간 극도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이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을 돌로 쳐 숨지게 했습니다. 정당방위일까요? 아닐까요? 국회의원 특활비 사용 내역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예상했듯 눈먼 쌈짓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직 변호사들이 법적 쟁점 등을 전해드립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법입니다.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을 돌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정당방위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거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61살 된 여성입니다. 네. 피고인인데요. 살인죄 피고인이죠. 지난해 3월 1일에 새벽 1시까지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 남편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 장식용 돌로 10여 차례 내려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네. 김씨 측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들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건가요? 37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3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내내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폭행의 정도가 꽤 심합니다. 가스통으로 머리를 가격한다든가 뭐 칼로 찌른다든가 뭐 이런 지속적인 가정폭행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때 남편이 또 폭행을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방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서 정당방위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보니까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1, 2심의 경우에 남편의 머리를 수회 돌로 내려쳤다는 거거든요. 가격당해서 이제 쓰러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회 돌로 내리쳤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분노감의 표현에 해당한다. 이게 공포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서도 이거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남편을 때렸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대법원의 판단 취지도 동일합니다. 뭐 법적으로 이 정당방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이제 형법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른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당방위 뭐 범위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되나요? 저희가 흔히 이제 상담을 하면서 흔히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때리니까 나도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 저희한테 상담하면서 항상 정당방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변호사들은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라는 게 인정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폭행의 경우에 상당한 것은 뭐 피하거나 또는 당장 있는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도에서의 소극적인 저항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되려면 이제 예를 들면 한 번 내려쳐서 폭행을 막을 정도만 됐으면 그만했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사실상 정당방위가 뭐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된 뭐 그런 판례 같은 게 있나요? 예, 인정 안 된 판례하고 인정된 판례가 있는데요. 이 굉장히 다 오래된 얘기들이고 예전에 이제 그 사법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전형적인 케이스로 설명하는 케이스입니다. 주부가 집에 가다가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하려는 청년의 혀를 깨무른 일이 있는데요. 1심에서는 그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 주부를 폭행의 가해자로 인정하고 심지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까지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20수년 전 얘기인데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유명한 사례 뭐 실명이 나오는 사례인데요. 보은 진관이 사례라고 해서 김보은 양 24년 전, 25년 전 얘기인데 의붓 아버지에게 미성년자 때부터 수십 년간 성폭행을 당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해자 진관이라는 청년을 사귀게 되고 이 의붓 아버지에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당시 검찰 수사관이던 아버지가 오히려 더 반발하면서 다 뭐 잡아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 마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청년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칼로 찔러서 살해한 것인데 수십 년간의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보니까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적인 폭행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리 법원은 현재성이 없다. 현재 나에게 닥친 위난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꽤 많이 비판받기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뭐 이런 폭행이나 뭐 성폭행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폭행의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흔히 아주 변호사적인 시각에서 얘기하자면 폭행을 당하게 되거나 하면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맞닥뜨려서 저쪽이 때리니까 나도 방어 차원에서 한데 손이 올라가거나 했을 때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정당방위는 인정이 안 될 것이다. 또는 과잉방위나 인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피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판례대로라면요. 이제 현재성이나 또는 그 방위의 개념을 좀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있고 특히 수십 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수십 년간 지속된 성폭력 이런 것 등에 있어서의 정당방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을 안닥뜨리는 게 뭐 최고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정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특활비 지출 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분석을 했는데요. 네. 네, 분석 결과 누가 받았는지도 알 수 없게 수천만 원의 특활비가 사용됐고 실제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일부 국회의원에게 고정적인 특활비가 지급됐습니다. 특히 해외 순방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비가 책정되는데요. 이런 경비 외에도 수천만 원의 특활비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머니 쌈짓돈, 눈먼 돈처럼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공개했을 리는 없고 어떻게 공개가 된 건가요? 예, 참여연대 등이 2015년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무처가 그를 거부했고요. 결국 소송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냈는데요. 3년이란 긴 시간 법정 공방 끝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40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활비 내용이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활비 하는데 어쨌든 국민 세금과 연결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으로 이런 특활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 그리고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행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국기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관련자의 신상 그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전면 공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보나 사건 수사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이 특활비가 연결이 좀 돼 있을까요? 네, 2015년 기준으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19개 정부 부처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고 액수로 따지면 8,810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네.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특활비 유용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에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의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이참에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꼭 국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안보나 정보 수집 그런 대외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완전히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특활비가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심사를 통해서 폐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현재 특활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은 사용처를 묻지도 않고 영수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국익을 위한 경우를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정해서 비밀로서 가치가 떨어진 경우를 한다면 공개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활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수활동비를 함부로 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들이 가능할까요? 네, 특활비를 함부로 쓰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업무에 필요한 그런 용도에 맞지 않는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내지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계 책임자가 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국고 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곳간에 쥐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가 정확히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뭐가 인정된다는 걸까요? 계리,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떤 단어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보시겠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법정 드라마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상당하다는 표현, 상당하다. 어렴풋이 감은 오는데 정확히는 어떤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이렇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도 비슷합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가 그것입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시민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상당성이 어떤 말 같으세요?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유가 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좀 당연하다? 좀 이런 느낌 되지 않을까요? 구속이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이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 국어사전에서 상당성을 검색하면 상당이라는 단어는 여럿 나오지만 법원에서 쓰는 것 같은 상당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에도 없는 단어인 셈입니다. 다시 국어사전에서 상당하다는 단어를 검색하면 형용사로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나 꽤 많거나 높다 정도의 뜻입니다. 전자는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다, 후자는 상당한 시간이 든다 정도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상당하다는 알맞다와 꽤 많다라는 중의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 상당하다는 동사로는 무엇에 해당하다, 해당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얼추 잡아도 한 단어에 세 가지 서로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실제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할 때 상당하다는 알맞다, 즉 적합하다 정도의 뜻의 상당하답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와 구속하는 게 맞다, 구속하는 게 적합하다, 문법적으로나 뜻 전달 측면에서나 뒤의 표현이 훨씬 쉽고 명확합니다. 상당하다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다, 그는 상당한 재력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매우 많다는 쪽으로 쓰잖아요. 법률적으로는 많다는 뜻이 아니라 적합하다, 합당하다, 뭐 그런 쪽으로. 문제는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진 상당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전 곳곳에서 말 그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민법만 봐도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 이곳저곳에 등장합니다. 전자의 상당한은 적합한으로 후자의 상당한은 충분한으로 바꾸면 훨씬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법전에서든 판결에서든 상당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당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우리 법조계에서 두루 쓰이게 된 데에는 판사들의 교육을 포함한 직업적 환경이 작용한 영향이 큽니다. 판단자로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판사들의 직업적 성격 때문이라는 견해가 그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다라는 단정적 표현보다는 어떤 것이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식의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 타당하다라는 표현이 주는 단정적이고 선언적인 어감과는 달리 무엇이 상당하다는 포괄적이고 비선언적, 이른바 톤다운된 어감이라 두루 사용하기에 편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상당하다는 말을 판결문에 많이 썼지요. 상당하다는 그 의미는 그 나름대로 근거가 충분하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도 사실은 또 추상적이지요. 불확정 개념이고 가치 판단적인 개념이어서 다만 더 친숙한 의미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더 준다면 난 타당하다는 말이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법연수원 민사재판 실무과목 판결문에 주문을 쓰는 방법에서 애초 상당하다라는 표현을 배우게 되는데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관습화합, 습관화된 이유도 있습니다. 몇십 년간이나 다 항쟁함이 상당하다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표현이 너무나 익숙한 거죠. 2009년 11월에 보면은 이게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법률에 맞춰서 쓰려면은 항쟁함이 타당하다라고 써야 돼요. 우리 법전 여기저기서 실제 재판과 판결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두루쓰이지만 실제는 그 뜻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법률 용어 상당하다. 정확한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심쿵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쿵 떨어진다는 말의 줄임말로 심장이 떨어질 만큼 놀라거나 떨린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줄임말인 케바케 같은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계리는 어떤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다른 곳도 아닌 법전에 나오는 황당 줄임말입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 기자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인가? 저녁은 있지만 저녁밥은 없는 삶인가?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혼선도 적지 않고 이런저런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 월급, 수당 등과 다 연결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퇴직금과 관련된 법이 바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그거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조항입니다. 제1항 2조에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계리, 뭔가 연금을 관리하고 설계하고 뭔가 중요한 말인 거는 같은데 정작 법조항을 보여줘도 뜻을 아는 직장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셨어요? 네. 계리는 셀 개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계리, 계산하여 정리하다, 그냥 회계 처리의 준말입니다. 거기다 사실 계리는 일본어 발음으로도 계리라고 읽는 전형적인 일본어식 한자 표현입니다. 그걸 그냥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퇴직급여 보장법,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등 우리 법전 이곳저곳 여기저기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회계 처리, 계리를 업으로 하는 회계사들도 안 쓰는 말인데도 공인회계사법에도 여전히 계리라는 단어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회계 처리하다 또는 회계를 한다라고 하지 계리를 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좀 실무적으로 잘 쓰진 않거든요. 이 계리라는 단어 자체를 회계로 바꾸거나 회계 처리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네. 회계 처리, 계리,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여서 얼마나 효율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 줄이고 회계 처리 네 글자를 다 써주는 게 100번 더 나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지난 금요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두 차례 재판 다 참관했다고 하는데 차기 대권주자에서 성폭행 혐의 피고인으로 안희정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선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에서 성폭행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재판에 대한 단상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 기자입니다. 2017년 4월 장미대선 민주당 경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누르고 2위를 차지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합니다. 그러나 영광과 미래도 잠시, 불과 1년 만에 안희정의 세상은 천지가 뒤바뀝니다.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 어제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한 말입니다.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게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희정의 현실은 차기 대권주자에서 성범죄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안희정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희정의 세상에 성범죄는 없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최근 확산 중인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적 성차별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민주주의의 마지막 과제이며 모두가 인권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3월 5일 오전 충남도청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충남도청 직원 안희정 충남지사 김지은 정무비서로부터 세상을 뒤흔드는 폭로가 터져 나옵니다.
8개월간 4차례 성폭행이 있었다. 미투 와중에도 성폭행은 계속됐다는,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안희정의 발언과 김지은의 발언을 엇대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 개최 여성대회에서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합니다. 안 지사의 기분을 거스르는 건 안 되는 일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최대한의 의사 표현이었다. 김지은 씨가 말한 성폭행에 정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성주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주의가 반쪽짜리 남자 중심의 인간주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2016년 안희정 지사가 허핑턴 포스트에 밝힌 본인의 여성관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지은 씨가 밝힌 폭로의 이유입니다. 김지은 씨에게 안희정은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안희정 전 지사가 3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말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안희정 전 지사가 3월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한 말입니다. 불과 13일 만에 180도 바뀐 입장. 어느 쪽의 말이 진짜 안희정의 진실의 말일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어떤 면에선 불륜사생활 폭로의 피해자일까요?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희정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입니다. 후텁지근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